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양시장 혼조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입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현선물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640선까지 지금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큰 뉴스를 발표를 해주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순방하면서 1조 달러 투자 소식까지 들고 왔고요. 또 젠슨항 CEO가 사우디의 그 휴메인이라는 기업에 블랙을 1만 8천여 개를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또 갖고 왔고, 여기에다가 또 샘 올트만도 지금 스타링크 머스크도 사우디 스타링크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지금 빅테크 CEO들이 같이 간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우디에서 열린 이제 서명식 때 생중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폭스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또 이제 슬슬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제 슬리피 조라고 자기가 놀렸는데 자기도 졸아서 이제 딴 사람들이 슬리피 돈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슬리피 돈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상황이고, 뭐 사람들 만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관세 정책, 무역 합의까지 이뤄내고 또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네, SNS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 명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님 모시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또 트럼프가 이제 중동 가서 뉴스를 또 만드는 바람에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S&P랑 또 다우랑 또 러셀이 조금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했었고요. 뭐 사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 정도 좀 큰 폭의 상승을 상대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우디 쪽,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의 모멘텀들을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또 어제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이제 GB300 블랙웰 칩을 18,000개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 AI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를 좀 더 더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부 또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별화를 좀 크게 좀 나타내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AI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AI가 주도주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을 좀 다시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기 직전부터 사실 이제 상호관세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사실 성장주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들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해서 이 AI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지금 투자들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 사실 뭐 조금만 더 앞으로 좀 가서 보면은 이게 딥식이 등장한 이후에 사실 작년까지 S&P 500 그리고 또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압도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줬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AI 산업이 뚜렷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딥식이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켰었고, 그 이후에 또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 법안들, 수출 제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 뭐 방금 중동 이슈도 있었지만은 AI 쪽의 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조금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내에서 수요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소버린 AI라는 쪽에 새로운 분야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또 보여주면서 AI 쪽, 기술주 쪽에 대한 반등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굉장히 좀 훼손을 많이 시켰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세 유예 조치 이후에 다시 한번 리세션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깎아내면서 성장주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휴메인사의 블랙일 칩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10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 제한 조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이 동맹국들에도 이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제한 조치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라별로 등급별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됐던 정책들이었는데 물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통제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직접 세즈를 나서면서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사실 지금 관세나 이런 협상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당근을 좀 던져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중국이 우회해서 사용한다. 이래서 전체를 다 막아버릴 거다. 그런 류의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주면 그리고 원래 사우디랑 중국이랑 좀 친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이랑도 친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수입국이 아니잖아요. 유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우디에서 나오는 원유를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해가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사우디에 그렇게 투자를 해주면 중국이 또 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걸리면 트럼프가 또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지금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사실 이후에도 사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뒤에서 계속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고 사실 딥시익이 나왔을 때도 이 딥시익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이미 구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뉴스가 또 계속 나왔었잖아요. 사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의 노이즈를 발생을 시켰을 때 자국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산업,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또 굉장히 좀 뚜렷하게 몇 년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AI 쪽에서 좀 늦춰지지 않겠다,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줬다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우디 측면에서도 이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정황상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미국 상무부가 또 중국 화웨이 인공지능 칩이 어센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수출 통제 위반하는 거다. 이러니까 자국 기업한테는 딱 판로를 열어주고 이제 화웨이는 딱 판로를 막고 지금 이런 정책인 거잖아요. 사실 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칩에 대해서도 뭐 사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제 추적 장치를 달아서 중국에서 사용이 될 때는 사용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추적 장치 GPS를 붙여서 뭐 그런 식의 일종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국에서는 아예 사용이 멈춰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뭐 법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역과 별개로 기술 패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양한 방식의 제재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반대로 지금 간밤에 보면은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간 실적 전망 취소하고 여기다 CEO까지 사임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또 그래서, 다우지수 끌어내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색깔 자체가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종종 보시면은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다우지수는 뭐 빠져 있거나 뭐 기술주들은 혼자 올라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들도 좀 생기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수의 업종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 이상 기술주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빅테크들의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나스닥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헬스케어 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뭐 4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깔의 차이가 지수 방향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를 해버린 부분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1분기 때도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이게 가이던스, 그러니까 CEO가 작년에 또 사망하는 이슈들이 있었고 이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1분기 때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수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아예 이번에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철회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신뢰가 좀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에 또 마이너스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어주, 가치주 네. 형식으로 돌면서 네. 특히 빅파마 쪽은 굉장히 매수세가 좋았었잖아요 연초에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관세 전쟁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보건부 장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네.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다 내려왔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하나만의 문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일라이릴리나 뭐 네. 머크나 이런 나머지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배당률이 3% 이상씩 되니까 네. 왠지 빠져도 안 빠질 것 같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기술주 다시 올라가고 얘네들은 내려가니까 어차피 상관관계가 두 개가 이제 찌그러지는 네. 둘이 반대로 가는 네,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헬스케어는 다시 사면 안 되고 다시 AI로 다시 다 가야 되는 건가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뭐 최근에 또 다른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약가를 가지고 또 네. 80%까지 더 낮춰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들 물론 얘기의 수준을 레벨을 보면은 저희가 관세 때도 봤지만 크게 질러놓고 실제 법안 처리는 좀 더 약하게 할 가능성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자체가 이 헬스케어 업종에는 조금 부담감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그나마 저희가 이제 조금 뚜렷하게 최근에 이제 봤던 기대치들은 말씀하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뭐 기대치들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도 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들 뭐 힘세얼스 같은 경우 또 이제 최근에 플랫폼을 또 끌고 가면서 또 굉장히 또 성장세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엄청 급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의 집중되어 있는 개별 모멘텀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업종의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AI 되면서 바이오텍은 AI랑 바이오텍이랑 붙여서 반도체, 네. 그러니까 단백질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가 있다. 예. 그래서 바이오텍이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바이오텍 ETF들도 그렇고 다 완전 이게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림이어서 이쪽을 이제 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뉴스들이 반영이 된 것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약간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하반기 시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그 개별 종목 장세 같은 테마성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런 좀 괴리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AI나 반도체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이 탄력들을 보여주기는 좀 레벨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탄력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지수 전체의 분위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그림들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뭐 골라내면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업종 전체로 뭔가 이렇게 지금 금리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기대치들을 이렇게 확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프리미엄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빅테크 쪽도 좀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떨까요?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예상됐던 기업이 이제 테슬라고 애플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90일 동안 이제 관세 대폭이나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그 빅테크 우르르 올라가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어떨까요?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된다 하면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AI로 크게 또 한번 묶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게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약간 수익성에 대한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지금 어쨌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또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정책이 풀려나가는 그림들이 반도체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가 좀 세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후의 그림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조금 이제 성장성 자체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기울기를 계속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희가 실적 시즌 때 계속 보는 모습들이지만 이게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면 서프라이즈가 웬만큼 나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국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 쪽은 사실 하반기로 가면은 좀 힘은 좀 빠질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쪽으로 상용화 시키면서 조금 이제 폭넓은
넓은 영역을 좀 확장하는 기업들 이쪽으로 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일단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뭐 사실 팔란티어도 사실 그런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조금 저희가 조금 레벨상은 제가 쉽게 고평가예요?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아니면은 이제 사이버 보안 쪽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다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CPI 발표가 됐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약간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호재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어제 CP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헤드라인이나 코어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 헤드라인 코어 둘 다 약간 이제 0.1%포인트 정도 시장이 기대했던, 전망했던 숫자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의미 있게 뚜렷하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뭐 숫자들이긴 한데 그 뭐 숫자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좀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기대치들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를 온전히 얘가 반영을 하고 있는 지표냐라고 보면은 사실 아직은 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4월이면은 이제 보편 관세는 이제 집행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숫자 시기상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게 맞긴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앞서서 이 미국의 무역 수지를 좀 놓고 보면은 3월달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수입을 엄청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비재 같은 거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55%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비재 많이 땡기는 모습이 나왔고 이 결과적으로는 재고를 쌓아놓고서 이 가격이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미리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4월까지는 사실 가격을 인상할 요인들이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재고를 쌓아놨던 부분들이 소진되는 것들은 대략 한 6월, 7월 정도 물가 지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가지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좀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물가 지표는 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좀 서비스 쪽은 조금 더 오히려 견고하게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 요인이 오히려 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뒷단에서는 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5월도 아닌가요? 6월부터가 적당하게 관세가 반영이 된 거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 워낙에 지금 3월달에 이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4, 5월 정도까지는 약간 온전하게 반영한 지표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때까지는 싼 가격에 수입을 해놨기 때문에 예.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 한 6월 달까지는 팔 수 있다. 네. 그래서 CPI는 안 올라갈 거다. 예, 이렇게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다는 버티는 거죠. 그림들이 나올 거고 관세 영향이 온전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뭐 5월에도 일부는 있겠지만 6월, 7월이 좀 더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 지표를 가지고 트럼프는 SNS에 또 네. 파월 네, 압박했잖아요. 맞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너무 투레이트 파월이라고 하면서 좀 내버려 둬라. 지금 물가 좋은데 이거 금리 인하 해주면은 아니,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유럽도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지금 계속 이런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파월 의장은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뭐 그냥 애착 인형처럼 항상 심심하면은 이제 들고 와서 계속 이제 SNS 위에 예, 올려놓고. 맞습니다. 그 슬로우 뭐 이렇게 계속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연준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CPI나 PC, 물가 이런 데이터들은 물론 하향 안정되는 그림들이 숫자상으로 찍히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사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의 영향들을 온전히 반영했냐 이거는 아닌 부분 지표들이고 지금 오히려 뒷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들을 살펴보면은 이 정말 저희가 사상 이코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레벨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낮아지는 수치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관세 정책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 패턴들이나 협상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 뭐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쉽게 뭐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찍고서 이거를 그냥 베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때려 놓을 만한 주체들을 담궈 놔야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닌가. 어차피 파월 의장은 아시다시피 내년 5월이면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속 같이 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또 쉽게 타겟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FOMC 미팅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준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고 대신에 이제 고용을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CPI는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고용으로 딱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고용만 보면 될까요? 금리를 내가 뭘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고용만 괜찮으면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회의랑 이번 회의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데이터 디펜던트를 다시 꺼내놓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물가에 영향을 더 크게 줄지, 뭐 관세에 대한 지금의 정책 기조가 물가에 더 크게 줄지, 경제를 뭐 망가뜨리는 쪽으로 더 크게 줄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그 코멘트들도 같이 동반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훼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연초 이후에 좀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게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는 데이터들, 뭐 실업률이나 아니면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만 뒤에서 저희가 세부 데이터들을 좀 더 보면은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도시 정부 효율성 부서가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을 해고를 엄청나게 했었죠. 퇴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해고 발표 건수 데이터들이 또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 최대치들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27만 건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좀 실업수당이나 이런 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해고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제로 고용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월 지표부터 굉장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 6월부터는 고용 쪽에 충격이 분명히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쪽은 사실 지난 3월까지 일단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했고 4월에는 안 했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다 보니까 민간 쪽도 최근에 해고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6천 명 정도 3%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감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한 것처럼 민간도 휩쓸리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용 쪽에서는 뭐 2분기 이후에는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쪽을 저희가 좀 놓고 본다라 하면은 금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리세션 우려를 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통화정책 연내 한 3-4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반영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2차례 정도까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라 하면은 지금 레벨에서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6천 명 얘기하셨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6천 명 해고한 게 네. AI 때문인가요? AI로서 생산성이 좋아져서 사람을 해고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나요? 코멘트 AI 쪽까지는 없었고 약간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뭐 유연한 뭐 경영 환경을 좀 만드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주식 주로 분석하시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로서는 이제 ETF를 담당을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 전에는 뭐 주식 시황이나 해외 채권 분석도 했었고 뭐 딜링 업무도 좀 했었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주로 이제 해외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개인 투자분들 어떤 종목 관심 많이 갖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국내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이제 좋아하시는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네, 테슬라는 항상 순위권 그 맨 위에 항상 있고요. 요즘에 또 저희가 이제 ETF를 또 같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저희가 그 서학개미로 저희가 지칭하시는 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ETF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종목들을 사실 때도 개별 종목도 사시지만은 미국 상장되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2배짜리. 그래서 뭐 테슬라 2배짜리가 사실은 TSLL이라는 이 티커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종목이고 최근엔 또 팔란티어 2배짜리도 굉장히 또 순위권에 올라오는 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속셀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업종 3배 레버리지 뭐
나스닥 레버리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보면은 테슬라, 팔란티어, 말씀하신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항상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들도 사실 한국에서 좀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소형 운용사들이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국 투자들을 염두에 두고선 만드는 경우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70%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장돼 있는 주식 70%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네. 예, 개별 종목들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 3배짜리 레버리지는 우리가 다 가진 걸로. 특히 테슬라. 역시 우리 한국인들 역시 화끈해요. 화끈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뷰 갖고 계세요? 테슬라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목소리가 떨리셨어. 이렇게 또 돌아서 갑자기 들어오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뭐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뭐 저희 부서에도 있고요. 뭐 제가 소위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테슬람이라고 이제 하는 그렇죠. 테슬람이라고 하죠.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주변에 많은데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을 어느 쪽으로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좀 계속 부진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뭐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충격을 좀 가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정부혈성부서에서 5월부터는 굉장히 조금 업무를 좀 배제하겠다 머스크가 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가 정치적 브랜드의 좀 가치를 훼손시켰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기대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실망감들이나 우려들을 좀 되돌려 놓는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지금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판매량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전기차에 대한 그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뭐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2분기 후반부터는 조금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른 비즈니스들의 회복 정도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세가 요즘 주가 또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냐 하면서 이제 감세랑 자사주 매입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랑 또 IRA 폐지까지 겹쳐지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게 또 불리시한 뉴스들만 또 갑자기 막 보이는 빠질 땐 아무것도 안 봤었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인가요? 사실 감세 뉴스는 저희가 좀 의미를 좀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왔을 때 이 사실 시장에서 봤던 것들이 관세가 아니었고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기대치들을 취임 이후에 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지금 다 뒷단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들이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IRA 조기 종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맞물려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감세안들을 처리하려고 공화당 하원 쪽에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감세 조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밀접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소비라던가 뭐 기업들의 투자 활동들 이런 쪽으로 당연히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IRA 바이든 정부를 지우는 방향이죠. 저기 IRA를 법안 폐지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계속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종별로 조금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친환경이랑 이제 배터리 뭐 전기차 쪽이 당연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본다라 하면은 이후에 다른 쪽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공화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5월 초까지 이 법안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7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게 이 타임테이블을 잡고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시각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지금 그냥 일단 시간을 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다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 달에 다 겹쳐지잖아요. 이제 고용도 나빠진 거 막 나올 거고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하면 이제 5월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5월 지금 이제 2주 남았는데 도망가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들이 네.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2분기 후반 그리고 또 3분기 초쯤 되면은 뭐 약간의 변동성은 뭐 수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후반, 3분기 초 한 6, 7월? 뭐 6, 7월 정도에 사실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모이는 것들도 사실은 6월 데이터는 7월에 확인이 될 거잖아요. 네네. 7월에 확인될 텐데 7월은 또 아시다시피 또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사실 2분기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이 가이던스를 본다라 하면은 사실 저희가 실적 시즌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계감들이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이걸 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서둘러서 중국의 협상력을 이렇게 좀 허용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들 보면은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있을 거고 이 90일 유예 조치 이 안에서 협상을 좀 속도를 낸다라 하면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3분기 이후에는 다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로 숫자로 얘기를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이 특성과 이 성향들을 봤을 때는 이런 좀 타임테이블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